네, 아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오늘 두 번째 주차 수업인데, 지난주에 우리 그 266페이지부터 거기 그 국토계획법의 전체적인 흐름을 보셨죠? 예, 그래서 거기를 이제 이어서 이제 국토계획법의 이제 강론으로 들어가서 다시 한번 국토계획법이라는 법이 시험 문제에서 가장, 이게 시험 문제 40문제 중에 12문제가 나오는데, 근데 그래도 국토계획법이 공부를 반 정도는 하셔야 됩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걸 배우고 국토계획법을 알아야지 다음 법으로 넘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국토계획법 좀 이따 제가 서류를 하나 드릴 건데 그 서류를 보시면 근데 그건 오늘 이제 그 공법에서 규제를 확인하는 서류를 제가 보여드릴 겁니다. 등기부가 아니죠. 우리 그 부동산 공법에 나오는 규제를 확인하는 서류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라는 게 있죠. 이런 걸 이제 보통 사람들은 잘 못 봐요. 근데 이제 우리 중개업을 하실 때는 이런 서류를 볼 줄 아셔야 되죠. 그래서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 임의로 제가 이제 가지고 있는 땅, 그 홍문동 땅을 제가 이렇게 봐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 거기에 어떤 규제가 들어와 있는지 그걸 이제 우리가 배워보시면 조금 이해를 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 규제를 파악하는 방법을 알아야지 나중에 이제 토지 중개를 할 수 있고 또 건물도 나중에는 이제 공법상의 규제 때문에 이 건물이 좀 물건이 크면 공법상 규제를 제일 많이 따집니다. 매수하시는 분들이. 그 규제가 어떻게 해결돼야지 그 건물을 사서 뭐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업종 변경을 하든지 이제 이런 거를 중개업을 하실 때 많이 컨설팅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게 안 되는 거를 어떤 예외 조항을 찾아서 되게 해주시면 일반 수수료 이외에 더 받을 수 있어요, 돈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실무 나가시면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까? 법정 수수료. 근데 그거 이외에 이제 더 받을 수 있는 거를 우리가 한번 기획을 해봐야죠. 그런 건 이제 공법상의 규제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관청한테 자꾸 문의를 해보고 행정청 공무원들을 설득하고 그래서 규제가 해결됐어요. 그러면 이제 그 매수하시는 분이 굉장히 그 고맙다는 의사표시로 하겠죠? 요구를 해야 되고 그런 거를. 그러니까 그런 컨설팅 비용으로 해서 그런데 공법은 열심히 하셔야 돼. 그런 목적을 가지고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이게 공부할 때 굉장히 힘들죠. 힘들고 이게 하고 나면 막 진이 쭉 빠지고 막 교회는 막 혈압도 올라가고 막 이렇게 됩니다. 모르는 용어들을 계속 배우다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 영어 공부하는 것처럼 이렇게 영어 공부처럼 이렇게 포기하시면 안 돼요. 끝까지 계속 정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 6개월간 정진하다 보면 그 용어가 이제 귀에 익숙해지면서 이제 어느 순간에 그게 딱 잡혀요. 그게 안 잡히고 시험에 들어가는 경우도 물론 있어요. 있는데 대부분 이제 조금 이렇게 하시다 보면 그리고 이제 하는 방법을 좀 잘 정리를 해서 그래서 올해는 학원측하고 협의해서 이렇게 좀 체계도 같은 것도 빨리빨리 만들어서 좀 드리려고 지금 그런 취지로 하니까 열심히 공부 좀 하셔서 우리 6월달까지 공부를 다 끝내는 이론을 부지런히 이제 우리 쿠모 이제 1, 2, 3, 4, 5, 6이니까 그때까지 다 끝나야지 7월달에 우리 편한 마음으로 휴가도 한번 갔다 오고 이렇게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공부를 하면서 나 휴가를 안 가고 막 공부에 정지했다 이런 생각은 하지 마세요. 하루 뭐 우리가 고시 공부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사법고시 준비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놀 건 놀면서 살림할 거 다 하면서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서 공부한다고 다 그냥 막 올인 이런 거 하신 분들은 떨어져요. 부담돼가지고. 그러니까 쉴 건 쉬면서 여유있게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게 훨씬 더 좋은 거예요. 그게 더 머리에 잘 돌아가요. 너무 이게 막 집에서 뭐 이렇게 꼭 따야 된다 이런 스트레스를 주면 더 공부 못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고려해서 이렇게 하실 건 하고 뭐 누구 만날 거 있으면 만나고 하시고 나 공부한다고 많이 홍보도 하세요. 또 같이 한번 해보려 이렇게 꼬시기도 하세요. 그게 좋은 겁니다. 친구들 이렇게 같이 공부하는 사람 생기면 서로 이제 그런 거로 많이 친해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자, 일단 우리 그 국토계획법을 좀 보시면요. 다시 한번. 그 용어 같은 것들 나오는데, 우리 그런 것들을 이제 하면서 다시 한번 좀 보시고. 자, 우리가 국토계획법에는 다시 한번 전체적인 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일 먼저 봐야 될 게, 제목에서 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죠. 그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므로 여기 처음에 우리 국토에 대해서 우리나라 국토가 토지라고 보면 되겠죠. 토지. 우리나라 국토 토지에 대해서 토지 이용자들이 마음대로 이용하지 못하게 규제를 하기 위해서 이 법을 제정을 한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규제하는 방법이 계획이에요. 그래서 규제를 여러 가지 형태로 규제를 하는데 제일 좋은 방법이 계획을 만드는 거예요. 토지에다 계획을 만들고 이 계획대로만 토지 이용을 해라 이렇게 강요하는 거죠. 그게 규제하는 방법입니다. 시스템이죠, 시스템. 눈에는 안 보여요. 계획이라는 게 눈에 보이진 않지 않습니까? 토지 위에는 다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땅 가진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막 땅을 이용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기본 속성이 돈을 많이 벌려고.
농사 짓고 있는 땅을 뭐 주유소로 바꾼다든가 이런 거 하고 싶은데 그런 거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계획에서 시키는 대로 농사만 져라 이렇게 딱 정한다는 거죠. 근데 그 계획의 이름이 시험 관련해서 세 가지를 배워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처음에 배웠던 게 광역도시계획입니다. 설명을 또 드릴 겁니다. 광역도시계획이라는 걸 배우고 그 다음에 광역도시계획보다 이제 성격이 하위계획으로 도시기본계획이라는 걸 배우는 겁니다. 자, 원래 정식 이름은 도시군기본계획인데 군자를 떼고 그냥 도시기본계획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광역도시계획에 부합하고 도시기본계획의 지침을 받아서 도시관리계획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이런 형태로. 그래서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이 만들어지는데 가장 중요한 계획은 도시관리계획입니다. 자, 이 도시관리계획 자체가 얘네들이 이제 토지 소유자들의 직접적인 권리에 영향을 행사하는 계획이에요. 도시관리계획이 딱 토지 위에 결정되면 그 도시관리계획으로 인해서 지금 거기 뒤에 자료가 저 뒤에 있죠? 맨 뒤에 있는 분 그 자료를 앞으로 좀 돌리실래요? 반 나누셔가지고. 거기 그 자료, 아니, 거기 자료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 촬영하신 분 좀 도와주세요. 그거를 앞으로 쭉 돌리세요, 그거를. 그 지금 그 서류를 받아보시면 그게 다 도시관리 계획이 어떻게 나와 있다는 걸 표시해주는 서류예요. 그리고 지형, 도면까지 해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 앞으로 쭉 돌리시면서 그러면 우리가 결론적으로는 행정청이 토지 위에다가 이런 세 가지 계획을 수립을 해주니까 이 세 가지 계획을 공부를 당연히 하셔야 돼요. 그 세 가지 계획을 배우는 게 이게 지금 보면 우리 그 기본서 여기 우리 요약 교재 보시면 광역도시 계획이 2장이에요. 2장. 거기 좀 보시면 어디서부터 나가는 거냐면 그 2절에 이게 2절로 되어 있는데 2절 광역도시 계획, 3절 도시기본계획, 그다음에 4절부터 8절까지가 다 이게 도시관리계획 설명입니다. 도시관리계획이 토지 위에 이렇게 결정이 되면 토지 소유자는 어떤 식의 규제를 받는 거냐 그걸 이제 확인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서류를 저도 한 장 주시고요. 앞으로 다 오셨으니까 모질랍니까? 저도 한 장 주시고요. 남는 거 있으면. 예. 한 장. 예. 여기가 이제 이런 건 다 우리가 이제 무료로 열람을 할 수 있으니까 뭐 따로 신청할 수도 있고요. 약간의 돈을 내고. 근데 보면 위에 보면 서울시 서대문구 홍은동이죠. 네, 9-485번지라는 지번이고 거기 보면 밑에 도면을 보시면요. 그 동그라미 쳐져 있는 곳 있죠. 네, 동그라미 쳐져 있는 곳이 있고 이렇게 보면 거기가 9-485번지예요. 근데 거기 세로로 이렇게 선 거져 있잖아요. 네, 그게 이제 실제 색깔은 빨간색으로 나오는데 흑백 사진이니까 보면 그 부분이 오른쪽 편으로 도로가 생긴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 글자가 너무 작은데 9-484 위에도 걸려있죠. 네, 9-484 그 다음에 9 위에 48 거기 3입니다. 3. 근데 왼쪽에는 9-482예요. 그게. 그 위에 9-484 위에 토지는 9-482가 있고 오른쪽 9-483이에요. 지번이. 근데 483에는 선이 들어가 있죠. 근데 좌측에 있는 토지는 안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우리가 9-482번지는 도로가 앞으로 설치될 토지가 아니다라고 확인할 수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 9-485는 잘 보시면 그 도면 위에서 위에 보시면요. 지역지구 등의 지정 여부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글자 도면 위에 글자를 보시라고요. 그걸 보시면 지역지구 등의 지정 여부 해가지고 아니 도면 위에를 보시라고. 도면 위에를 제 말을 잘 들으세요. 도면 위에 보면 그 위에 글씨가 써 있잖아요. 그 공시지가 밑에 공시지가 지금 얼마예요 거기? 1제곱미터당 196만원. 근데 면적이 188제곱미터 계산해보면 3억 7천 나온다고요. 근데 이게 공시지가가 이만큼이니까 나중에 감정평가만 5억 나오고 실제 시세는 더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부자예요. 제가 돈을 그 정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요. 근데 이게 제가 혼자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같이 사가지고 누구랑 그래서 다 온전하게 제 건 아닙니다. 이게 반 정도만 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기 왜냐면 집이 두 채가 있어요. 이렇게 여기 표시가 안 돼 있는데 9-485에 집이 두 개가 있다고 이렇게 집 하나씩 갖고 있는 거예요. 대지는 지분을 갖고 있고 문법 시간에 공유지분 배우시죠? 네, 공유지분 형태로 이게 땅 한 필지인데 지분 형태로 두 개를 갖고 있어요. 여기 보면 집이 9-485 선을 딱 관통하면 집이 두 채가 있습니다. 이렇게 둘 다 폐가입니다. 폐가.
그래서 그런 집을 하나씩 갖고 있으니까 이제 그게 땅을 이제 지분으로 갖고 있겠죠. 약간 지분은 좀 틀려요. 그 면적 지분이 있어. 어쨌든 그런 형태인데, 그 위에 보면 국토계획법이라는 게 먼저 나오죠. 그 지역지구 등의 지정 여부에서 국토계획 및 이행하는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를 먼저 확인하고 다른 법에 정하고 있는 지역지구라는 게 있잖아요. 항상 국토계획법이 기본이라고, 기본. 다른 법 쪽은 별로 다른 법은 무슨 뭐 가축 사육하지 말아라 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가축을 사용합니까?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보면 그 중간에 보면 거기 뭐 군사시설 보호법에 또 적용 받습니다. 이게 이 근처에 청와대 그 청와대 같은 데가 있기 때문에 그 포대, 방공포 이런 게 있어요, 주변에. 그런 것보다는 위에 보면 도시지역종 여기가 2종 일반 주거지역입니까? 네, 우리 지난 시간에 용도지역 이름 21가지 배웠죠? 그 21개니까 제일 먼저 용도지역은 무조건 표시가 되셔야 돼요. 우리나라 모든 땅은 용도지역에 하나씩 들어가 있는 거예요. 땅의 용도를 정하는 거니까. 지금 이제 이게 서울에 있는 주거지역이니까 2종 일반 주거지역. 근데 우리 지난 시간에 2종 일반이면 중층주택 중심의 양호한, 편리한 주거환경이라서 18층 이하 이랬었는데 법이 허용하는 최대가 18층이고 여기는 지금 12층이라고 돼 있습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공부할 때는 18층 이하로 했지만 이게 다른 규제 때문에 12층밖에 못 줘요. 그러니까 국토계획법 내에서는 우리가 1종 일반, 2종 일반, 3종 일반이 저층, 중층, 중고층이라서 중층주택 중심으로 짓는 거 아닙니까? 그죠? 18층 이하로? 그럼 18층이 되는 줄 알았더니 나중에 가니까 이런 무슨 그 대공방어협조구역 이런 거 걸려가지고 겁을 너무 높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18층을 다 온전하게 못 짓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라고 하면 12층까지만 지어야 되고. 옆에 보시면 소로, 인류, 저촉이라고 써 있습니까? 자, 소로, 인류가 그 도로의 폭이에요, 폭. 소로, 인류, 소로, 이류, 소로, 삼류 이렇게. 그 로자가 길로자죠, 당연히. 그 도로 폭이 그러니까 10에서 12m 사이면 소로, 인류. 그 다음에 뭐 8m에서 10m 사이면 소로, 이류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게 나오는데 지금 이 도로는 앞으로 도로가 생기는 경우가 어떻게 생기는 거냐면 이렇게 9-485면 9-485번지다 이렇게. 그러면 지금 그 라인이 지금 보면 이쪽에 지금 이게 보면 여기 보세요. 여기가 지금 보면 9-484로 돼 있죠. 지금 저기 그 9-485 오른쪽이 9-842로 돼 있는 거 보세요. 지목이 대지인데 실제 가보면 도로예요. 실제 도로 쓰고 있어요. 여기 지목이 대라고 돼 있지만 이거 실제 도로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도로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 8-475 그 홍은동이라는 글자 옆에 거기까지가 다 도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 지금 9-842인데 거기 선이 뭐 이렇게 약간 좀 이렇게 돼 있죠. 선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면 이쪽 부분에 또 이렇게 또 일반 대지들이 있고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다 도로예요. 도로 이렇게. 선 경계가 있지만 그거 다 도로로 보셔야 돼요. 실제 가보면. 근데 이 도로 폭이 너무 협소하다고 이게 4m가 안 된다고 도로 폭 자체가. 그래서 도로를 뭐 하겠다는 거예요. 확장, 최소한 10m 확장 이런 거 해야 되기 때문에 선을 좀 이렇게 봤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선을 그었죠. 이렇게. 앞으로 이 부분이 이제 9-485 이 부분은 앞으로 도로가 이렇게 확장된다는 걸 지금 시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 땅이 그런 거 보세요. 제 땅이 이렇게 도로가 생기면 이게 도로가 10m 도로가 생기면 저기 소로가 되는 거예요. 소로. 소로 인류에 지금 저촉돼 있다는 말이 뭐예요? 접촉이 아니라 저촉이에요. 그러니까 네 땅이 도로 부지로 들어갔다는 말이 저촉이에요. 저촉. 저촉이란 단어는 이 해당 땅이 앞으로 도로가 생길 땅이다 이 뜻이에요. 예. 아니면 이런 말이 있어요. 접함이나 저촉이란 말, 접촉이란 말 써요. 접촉. 저촉이 아니에요. 예. 밑에 비읍 받침이 들어가는 접촉이나 접함이란 말로 뜰 수도 있어요. 그럼 그런 게 9-482 같은 거예요. 9-482는 해당 도로 부지에 저촉됐어요. 접하는 거예요. 접하는 토지가 되죠? 나중에 도로가 설치가 되면 9-483까지 도로가 만들어지면 9-482 토지는 이제 그 도로에 접하는 토지가 되는 거예요. 접하는 토지.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확인하고 싶은 거는 저촉이라는 단어는 실제 그 땅에 도로라든가 이게 공원이면 공원이 설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저촉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이 저촉된 토지는 수용당하는 거죠. 수용당하는 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수용을 당하는 거예요. 수용을. 왜냐면 이 땅은 이제 앞으로 도로가 생길 땅이니까 도로 부지에 저촉됐다 그랬으니까 이 땅은 수용이 되겠죠. 거기 위에 간단하게 계산해 보면 공시지가가 3억 7천 나오면 거기 1.5배, 1.7배 계산해서 감정가액이 나온다고요. 그리고 만약에 접함이나 접촉이라는 말로 만약에 그 서류 도면에 뜨면,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이제 9-482를 한번 떼보세요. 지번 확인하셔가지고.
그러면 9-482에 대해서는 저촉이라고 안 나온다고요. 접함 이런 식으로 나올 거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 이제 서류 정리가 되면 나중에 도로가 생기고 나면 접하는 토지가 되어버린다고요. 도로 옆에 있는 땅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그렇게 해서 지금, 그러니까 지금 사실 9-482는 맹지예요. 현재는 맹지 상태라고요. 맹지죠? 여기서 지금 그 좌측편은 천이에요, 천. 개천이라고요. 9-482 토지는 왼쪽은 좌측편은 개천 바로 옆에 있는 땅이라고요. 근데 지금 9-483을 지나야지만 도로 나갈 수 있잖아요. 그 대지가. 그러니까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건 실적으로 이렇게 맹지 상태로 봐야 된다. 도면상으로는. 물론 실제 이제 다니는 통로는 있겠죠, 가보면. 근데 이제 그게 나중에 도로가 확장되면서 9-483까지 도로가 만들어져 버리면 바로 도로 옆에 있는 접하는 토지가 돼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나중에 일단 보시고요. 지금 중요한 거는 국토계획법에 나오는 거기 규제 내용을 확인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됐어요. 세 가지 계획을 일단 배우시는 거야. 이렇게 하나씩 가지고 설명을 드릴 거고 중요한 건 이거죠. 도시관리계획.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되면 도시관리계획은 입안 결정이란 말을 써서 그 페이지가 267페이지로 오시면요. 267페이지에 자, 도시관리계획은 매일 한번 읽어볼게요, 다시.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도시, 자, 여기 도시기본계획 할 때 도시, 도시관리계획 할 때 도시. 자, 이 도시는 우리 그 행정청 서열상 이 국토교통부가 이렇게 국가행정청이고 이 아래 우리가 특별시, 광역시, 자치시하고 자치도가 있고 그 다음에 도라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도. 근데 이제 그 밑에 시군구가 있었어요. 시군구 이렇게 있었는데 특별시, 광역시, 자치시, 자치도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시군 이렇게 내려가셔야 돼요. 도라고 하시면 안 돼요. 원래 서열상으로는 이게 특광도지사가 같은 서열이지만 도시는 이렇게 제가 동그라미 친 6개가 도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도시에 대해서 만드는 계획인데 도시관리계획은 특별시, 광역시, 자치도, 시군을 자 보면 개발정비 보전하는 계획입니까? 우리가 이제 그 좌측편에 거기 266개 도시 기본계획은 특별시, 광역시, 자치도, 시군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한다. 이건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인데 종합계획이고 도시관리계획은 특별시, 광역시, 자치도, 시군을 개발 정비 보전하는 계획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는 장기 발전 방향이고 그리고 기본계획의 지시를 받아서 실제 특광시군 도시를 새로 개발도 하고 정비도 하고 이렇게 보전하기 위한 그런 개발 정비 보전을 위한 계획이다. 이렇게 개발 정비 보전을 하기 위한 계획이다. 특광시군을 개발 정비 보전하는 계획이다. 근데 문제는 그 도시관리 계획이 실제 도시를 개발하기 위해서 6가지 형태로 또 정비 보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1번 도시관리 계획으로 용도 지역이죠. 용도 지역이나 용도 지구 이런 것들이 토지위에 지정되어서 지난 시간에 우리 용도 지역은 21종류 이렇게 그 용도 지구는 10종류가 있다고 한번 배웠는데 다시 한번 좀 확인해 보시고요. 자, 2번 도시관리계획은 그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보호구역, 시가와 수산자원이죠. 여기서 보시면 뭐 개발제한구역도 있고 도시자연도 있고 그다음에 시가와 수산자원보호구역을 우리가 이제 이걸 우리 용도구역이라고 불러요. 근데 여기 5번까지도 자, 5번도 6번이죠. 새로 생긴 거 입지규제 최소구역 이런 것들이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거 서류에 나오는 거예요, 용어가. 지금 여기 이 토지에는 용도 지구하고 용도 구역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서류를 떼보니까요, 뭐라고 돼 있어요? 도시지역 중 2종 일반주거지역입니까? 2종 일반주거지역이라는 건 표시가 돼 있어요. 근데 여기 용도 지구 이름 중에서 무슨 경관지구, 미관지구, 고도지구, 방화지구 이런 건 없어요. 거기 표시가 안 돼 있으면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용도 지역은 무조건 하나가 들어가야 돼요. 용도 지역은 21가지 이름 중에서 하나 용도를 정해주는 거기 때문에 걔네들은 꼭 들어가야 되고 용도 지구나 용도 구역, 이런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보호구역, 시가, 수산자원 뭐 이런 거. 근데 여기 보면 입지구역, 최소구역 이런 애들은 이게 필요할 때만 들어가는 거죠. 필요할 때만. 용도 지구도 경관지구나 미관지구 이런 이름이 필요할 때만 들어가는 거라고요. 필요하지 않으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용도 지구와 용도 구역은 용도 지역 위에 필요할 때 이걸 정하는데 여기 지금 이 땅은 좀 필요하지 않으니까 이 방화지구 필요 없다는 거예요. 개발제한구역,
도시 자연공업 다 이거 필요 없기 때문에 안정하면 그만. 그러면 이제 규제가 없는 거죠, 이런 것들은. 근데 이제 서를 떼보면 막 개발자구역 막 들어가 있죠. 어떤 토지는. 또 어떤 토지 떼보니까 막 상업지역인데, 중심상업지역인데 방화지구 막 들어가 있다고요. 그럼 거기에 따른 이제 규제를 또 분석을 해야 되겠죠. 그럼 이거 3번 도시관리계획 들어가 있습니까? 기반시설의 설치? 들어가 있죠? 여기 기반시설 설치된 거예요, 지금. 여기 지금 여기 호근동 9448호는 앞으로 도로가 이만큼 생기대잖아요. 도로가 기반시설이죠. 도로 기반시설이잖아요. 우리 기반시설은 바로 거기 밑에 있어요. 267 거기 있고 도시관리계획 지금 우리 보는 페이지에서 5번에 기반시설은 다음 7종류가 기반시설 이렇게 써있잖아요. 자, 외우지 말고 그냥 보면서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주차장을 만드는 것 이게 기반시설의 설치라고요. 밑에 보시면 우리 가족들하고 놀러가는 공간, 광장, 공원, 녹지 그 다음에 또 뭐 유통 업무, 수도, 전기, 가스, 열 공급 이런 거 막 나오잖아요.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학교, 운동장, 공공청사, 문화시설 그 다음에 무슨 뭐 공공 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 우리 그 한화이글스 야구장 그 다 저희 기반시설로 봐야 된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이제 뭐 하천이나 유수지 같이 방제 물난리가 나면 그 물난리 그 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그 방제 그러니까 하천이라는 게 비가 많이 오면 물을 이렇게 모아서 밑으로 흘려보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홍수설 기능이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비 많이 오기 전에 그 하천 준설하잖아요. 모래를 다 퍼가지고 그 모래는 이제 건설회사 쪽에 쓰고 계속 물이 흐르면 모래가 쌓이니까 그래서 그걸 미리 파놔야 된다고. 안 그러면 이제 물이 넘치지 않습니까? 저 어렸을 때도 여기 청주에 무심천에 돼지 떠내려가는 거 막 보고 그랬어요. 막 물 넘친다고 막 그때. 그때는 이제 그런 기능이 좀 없었죠. 그래서 막 돼지들 막 떠내려가는데 그거 아우 되게 살벌하다 보니까 돼지들 막 불쌍하고 막 이렇게 돼지가 떠내려가는데 그 유속이 너무 세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사람이 저거 건지자고 막 그러는데 근데 그 어렸을 때 좀 들은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때 한번 넘칠 뻔했어요. 무심천이 한번 넘칠 뻔해가지고 그래서 막 구경하고 막 그랬는데 어쨌든 하천, 유수지, 저수지 그런 게 있고 사람이 죽으면 화장하죠. 화장, 그 다음에 공동묘지, 뭐 봉화시설 등이 있는데 다 이게 다 그 기반시설입니다. 그럼 기반시설은 가만히 보면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죠. 네, 우리 땅 옆에 기반시설이 생기면 이거는 땅값에 이렇게 좋은 쪽 영향을 준 것도 있고 안 좋은 것도 있습니까? 도로라든가 공원 생기면 좋은 거죠. 네, 도로, 공원, 유원지는 좋은 건데 옆에 화장시설 생긴다. 화장시설. 내 땅 옆에 화장장이 생긴대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땅값이 떨어지겠죠. 그럼 나는 계속 이제 귀신하고 같이 사는 거예요, 거기서. 맨날 여기서. 그렇죠. 맨날 1년 내내 곡소리가 나는 거예요. 화장할 때 곡 많이 하잖아요. 막 웃다가도 화장할 때는 또 곡소리가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제, 이래서 이제 사회적인 갈등이 생기죠. 어떤 기반시설은 해달라고 막 서로 막 요구를 하기도 하고, 어떤 기반시설은 설치하면 안 된다. 내 땅에는 안 된다. 뭐 님비현상 이런 거 생기지 않습니까? 근데 어쨌든 간에 그런 걸 사회적 갈등, 이게 다 기반시설입니다. 기반시설의 특이한 점은 군사시설이 안 들어가요. 군사시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반시설이 사회 간접시설들인데 세금 가지고 만들어준 것도. 근데 군사시설은 들어가시면 안 돼요. 하나 메모를 해두세요. 군사시설은 기반시설이 아니에요. 왜? 군사시설은 따로 관리하는 법이 있으므로. 군사시설은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라서 따로 관리하는 법이 있으니까 그런 건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어쨌든 그런 기반시설. 그러면 여기 지금 홍은동 9-485는 3번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나온 상태예요. 나왔죠? 네, 여기 도로가 기존 도로가 흡수해서 도로를 확장하기 위해서 도로를 설치하기 위해서 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해 도시관리 결정이 나와 있는 상태라고 이렇게. 그렇죠. 그럼 이제 여기에 따른 이제 후속 규제를 우리가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서류에는 지금 후속규는 안 써 있잖아요. 그냥 기반시설에 설치라고 돼 있죠. 그것도 기반시설 안 써 있고 소호료라고 써 있다고. 소호로 인류. 그게 기반시설이라는 얘기잖아요 지금. 그걸 우리가 안 배우면 모르잖아요. 소로가 뭐냐 해가지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소로, 인류. 뭔 소리예요? 그게 기반시설 중에서 도로 폭이 10m에서 12m 사이를 소로, 거기다 작으면 2류, 3류 이렇게 내려가는 거라고요. 그래서 중로도 있고 대로도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큰 도로 있죠. 막 12차선 도로 이런 거는 이제 대로로 가는 거죠. 서류 때문에 확인할 수 있죠. 이거 말고 이것도 여기 지금 도로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공원도 있겠죠. 공원. 주차장도 있습니까? 있겠죠. 우리 기반시설이 이렇게 많으니까. 그래서 이게 이 많은 기반시설을 우리 행정청이 새로 만들려면 3번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해서 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4번 도시관리계획 우리가 뭐였습니까? 도시개발. 다음 주에 배우는 신도시 만드는 도시개발 사업하고 재건축 재개발하는 정비사업. 이런 것도 사업을 하려면 여기 표시가 돼요. 여기 이제 뭐 재개발 정비구역, 도시개발 사업하는 구역이라는 게 표시가 된다고요. 근데 여기 그런 거 아니네. 아니죠? 이런 재건축 재개발 구역도 아니라는 거고. 그 다음에 5번에 여기 지구단위 계획 이런 거. 5번은 우리 행정청이
만들어주는 상세한 개발 계획. 행정청이 구체적으로 이제 개발할 때 지시하는 계획이 하나 더 있어요. 지구 단위 계획으로 해서 행정청이 어떤 특정 동네를 지구 단위 계획을 만들어서 개발하겠다 이렇게 발표할 수 있어요. 그 지구 단위 계획은 행정청이 만들어주는 상세한 개발 계획인데 여기 지구 단위 계획 구역 같은 거 들어가 있습니까? 안 들어가 있습니까? 안 들어가 있죠? 아직은 안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지구 단위 계획 같은 거로 아직 개발될 계획은 없다는 거예요. 그 지구 단위 계획이 만약에 수립됐으면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이고 여기 지구 단위 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다고 표시가 뜹니다. 여기. 이렇게 6가지 도시관리계획 중 현재 여기 지금 뭐만 들어가 있습니까? 1번 도시관리계획으로 용도 지역 들어가 있죠? 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지구와 이런 구역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기반시설 설치입니까? 들어가 있죠, 이렇게. 2개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제. 그렇죠? 이제 그것 따르면 이제 앞으로 배워야 되겠죠. 실무를 하시다 보면 이런 지구도 만나요. 용도 구역도 만납니다. 그다음에 도시개발 사업도 만나야 될 거라고요. 실무하시다 보면. 그럼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알아놔야 되겠죠. 지금 이제 여기서는 그렇게 2개. 그 나머지 뭐 다른 법령에 따른 지역 지구 이런 건 보실 필요가 없어요. 이런 거는 무슨 뭐 가축 사육 제한구역이라는 게 여기서 가축 기르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는 뭐 특별히 규제 사항이 없는 거니까 실무에서 이제 이런 건 공무원한테 한 번에 물어보면 돼요. 이쪽에 걸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중요한 건 국토계획법 내용을 잘 확인하셔서 그거 가지고 이제 어떻게 이 땅을 활용할 수 있는지를 잘 컨설팅을 해서 그거를 규제를 잘 조합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그게. 우리가 규제가 되게 많다 보니까 공무원한테 물어보면 잘 가르치지도 않고 그런 거. 그 제가 나중에 이제 그런 거를 한번 이제 나이 먹어서 그런 걸 한번 해보려고 컴퓨터로 규제를 이렇게 하나 딱 넣으면 컴퓨터가 다 조합을 해가지고 이제 할 수 있는 거를 딱 만들어주면 좋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우리나라 규제가 되게 많잖아요. 컴퓨터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런 걸 다 조합해가지고 건물 딱 층이 올라갈 수 있는. 그래서 건물 업종들 쭉 이렇게 알려주고. 그러면 이제 건축하는 사람들이 되게 좋을 거예요. 규제를 딱 거기다 집어넣으면 이 서류를 이렇게 쫙 넣으면 그 서류를 걔가 인식해가지고 컴퓨터가 그거를 싹 다 분석을 해서 현행 법상 규제를 다 총괄해서 최대한도로 지을 수 있는. 그렇죠? 그거 딱 컨설팅 해가지고 500만 원씩 딱딱 받고 이렇게. 원래 그 부분이 공무원들이 해줘야 되는 거라고요. 공무원들이 규제를 집행하신 분들이니까. 근데 우리나라가 아직 그런 시스템이 없어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이제 국가한테 파는 거예요. 대기업한테 팔 수도 있고. 파는 거야, 그렇게. 그게 이제 창조. 우리나라 규제를 총괄해서 한마디로 이렇게 어떤 그 건축 가능한 그런 걸 알려주는 거라고요. 최적화해가지고. 그런 이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하면 좋은데 그냥 생각만 있는 거야. 여기까지 기획 단계죠. 구체적으로 이제 그걸 하려고 하면 이제 뭐 전산 쪽 그런 좀 배워야 되고. 그래서 그런 거는 국민들한테 직접적으로 이렇게 서비스가 들어가 있고. 그런 게 서비스업이잖아요. 가서 물어보면 공무원들 모르잖아요. 공무원들도 바쁘시니까 그거를 알려주실 분이 쉽지가 않다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해서 보다 정확하게 이제 어떤 규제를 받지만 그 안에서 최적화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최대. 그걸 뽑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잘 하면 좋은 서비스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게 하시면 앞으로 이제 그런 쪽에 연구를 좀 많이 하면 공법이라는 걸 배워가지고 이제 써먹어야 될 거예요. 근데 일반 국민들은 잘 모르잖아요. 규제가 워낙 복잡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중개업 하신 분들이나 그나마 조금 이걸 알아요. 어떤 내용인지는.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6가지 도시관리계획을 다시 한번 확인을 좀 하시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이런 것부터 사실 들어갈 겁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보면요. 계획이 토지위에 결정되면 우리 국민들은 계획을 잘 지켜서 이용해야 됩니까? 네, 그래서 그거 계획을 잘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확인받는 작업이 개발행 허가라는 게 있어요. 이것도 우리 좀 미리 좀 보고 가죠. 개발행 허가. 자, 이게 무슨 얘기예요? 다시 우리가 266에 매년 후개발 있습니까? 우리 행정청이 토지위에다가 먼저 계획을 만들었어. 특히 도시관리계획이 6가지로 나눠서 얘네들이 뭔지를 잘 파악해야 되는데, 그럼 이런 것 지정되면 우리 토지소유자가 규제를 받아요. 토지소유자들이 이거를 잘 지켜서 해야 되는데 이게 어떤 건지 잘 모르니까 행정청이 야, 이용, 이 땅에서 개발행위를 하려면 뭐 건물 짓고 물건 쌓고 토토토 이런 거 그럼 개발행위 하려면 와서 뭘 받으시오? 허가를 받으시오. 이게 허가라는 게 뭐냐면 내가 개발행위 해도 돼요 이렇게 물으면 거예요. 땅 주인이 이 땅에다가 주유소를 줘도 돼요 이렇게 건물 짓는 거고요. 이 땅에다가 내가 땅을 파도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럼 행정청이 개발행위가 신청이 들어오면 그거를 자기가 만든 계획하고 잘 비교해서 맞으면 허가를 내줍니까? 네, 그렇게 확인 작업을 하는 거죠. 땅 주인들이 도시관리 계획을 잘 모르니까 땅 주인 도시관리 계획 모르잖아요. 모르는데 이걸 어떻게 지켜야 돼요?
모르면 와서 물어봐야죠. 관청 갔다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봐가지고, 내 개발행위 해도 돼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 무슨 얘기, 이 개발행위가 도시관리계획하고 맞아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라고, 이게 지금. 그럼 행정청이 개발행위 뭐뭐 하는지 이렇게 쭉 적어서 써내면, 자기는 행정청은 도시관리계획을 알잖아요. 자기네들이 만든 거니까. 거기서 위반사항이 없으면 허가를 내주고, 위반사항이 있으면 그거 시정해 오시오.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계획에 잘 맞는 형태로 이용이 들어갈 수가 있다고. 그래서 개발의 허가라는 게, 우리 지난주에 했지만, 건물 짓고, 물건 쌓고, 토토토요.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물건 쌓고, 토지형질 변경, 토석 재치, 토지 분할. 이 5가지를 꼭 도계획법에서 우리나라 국토에서는 기본적으로 몇 가지 개발행위는 5가지 개발행위는 허가를 받습니까? 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토지를 또 투기적 거래를 하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는 걸 해서 별도로 허가가 하나 더 있어요. 자, 이거는 보세요. 개발행위 허가랑 별도로 국토계획법에 하나가 더 있는 파트가 선계획 파트, 후개발 파트, 허가받는 제도.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는 데가 있습니까? 자, 이것도 지금 허가예요. 토지를 매매하기 전에 매도인 매수인이 허가 신청해라. 왜? 투기인지 아닌지 확인하려고. 우리 세종시 같은 데라든가 또 강원도 평창의 동계올림픽 같은데 이런 지역들은 투기적인 거래가 있습니까? 네, 동계올림픽 개최로 확정되자마자 이 국토부가 그걸 허가구역을 묶었어요. 동계올림픽 개최하면 벌써 땅값이 올라간다는 그런 기대감이 있으니까 당연히 땅을 살 거 아닙니까? 그 다음날 가고 땅 살다가 막 그럴 거야, 사람들이. 그 투기적 거래니까, 그러니까 미리 사야죠, 미리. 미리 사줘야지, 그런 거는. 허가구역 지정되기 전에. 미리 사두는 거예요. 근데 동계올림픽 개최될지 안 될지는 반반이었죠, 확률이. 그렇죠? 그런 게 투자라고, 투자. 만약에 개최 안 됐으면 어떻게 됐어요? 잘못 산 거죠? 네. 땅값을, 개발된다는 기대감이 있으면 평상시 땅값보다 좀 비쌀 거 아니에요. 기대감이 있으니까. 반은 확률이 있으니까. 평상시에는 한 10만 원이면 살 돈을 한 30만 원 주고 사둔 거라고, 미리. 근데 개최가 안 됐어. 그러면 투자 잘못한 거죠? 국가에게 보상 청구해? 그럼 국가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이럴 거 아니에요. 네가 누가 살했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그거 개최가 돼가지고 땅값이 50만 원 올라갔어요. 30만 원에서. 그럼 그거에서 돈 벌죠? 그러면 투기했다가 막 뭐라 그러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굉장히 그거에 대한 피해를 보면, 손실이 생기면 보상 안 해주면서, 이익을 받으면 그것도 투기했다가 막 뭐라고 한다고요. 사회적 지탄을 막 하고 그러는. 그런 거는 안 좋은 거죠. 우리가 이제 앞으로 좀 더 우리가 좀 더 이렇게 좀 선진적으로 가면 토지에 대한 것도 다 투자 개념으로 봐야 되는 거라고요. 주식 같은 거 사고 이런 거는 누가 뭐라고 하지 않잖아요. 자기 책임하에 이제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래서 잘못하면 깡통차고라는 거지 않습니까, 진짜로? 패가 망신하는데 또 돈을 버는 사람들은 벌었다고 막 또 그러면서. 그거 우리 가고 이제 가는 건데, 그러니까 주식도 이제 병에는 부동산도 주식처럼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가 과거에 그러니까 항상 우리나라 정책은 부동산 가지고 돈을 벌면 질투심이 생기는 거예요. 남은 부동산가 돈 벌었다는 배가 아프죠. 그러니까 배고픈 건 참아도 배 아픈 건 못 참는다고요. 배고픈 거는 다이어트 해야 되니까 잘 참는데 남이 돈 벌었다는 얘기는 굉장히 신경질 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한 달 내내 열심히 야근까지 해가지고 돈을 400만 원 벌었는데 한 달에 400만 원. 못 버는 건 아니라고 이렇게 생활을 할 수 있는 세상, 그죠? 여유 있게는 못 하지만. 근데 모임 갔더니 어떤 놈이 땅 사가지고 그냥 한 달 만에 땅을 한 4천만 원 벌었대요. 그 완전 열받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나쁜 놈이라고 해가지고 막 그렇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정책을 만드는 거예요. 정치하는 사람이 그런 말 이용한다고요. 대다수 선량한 국민들은 성실히 일하는데 부동산 가지고 돈 버는 사람들은 다 나쁜 사람이 된다고요. 부동산 가지고 그것도 성실히 하는 거예요. 그것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땅 살려고 여러 번 왔다 갔다 해야 되고 이런 거잖아요. 그런 식 이중잣대를 들이대면 정책적인 측면에서 계속 그렇게 공정한 정책이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 보면 이게 정치하시는 분들이 그런 부분에 좀 이렇게 좀 부동산 쪽에 그런 오해가 있어요. 오해와 미신 같은 게 있어서. 근데 이제 앞으로 그런 게 좀 많이 좀 이제 없어지죠. 없어지면 점점 우리 사회가 좀 발전할수록 객관적으로 부동산도 경제 현상이고 거기 돈 버는 사람이 생긴다고요. 그러면 너도 투자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 해가지고 땅 가지고 돈 버는 사람들은 나쁜 사람이고 나라를 망하게 할 사람이고 이런 식까지 매도를 당한다고요. 왜냐하면 그런 여론을 잠재우려고. 옛날에 만년사냥 같이 이렇게 옛날에 우리 중세시대 때 전염병이 쫙 창궐하면 흑사병이 돌면 동네에서 누구를 잡아 죽여요? 화형시켜요? 제일 힘없는 여자분. 죽여도 괜찮을 만한 사람들. 그 얼마나 비인간적인 거예요. 옛날에 그 중세시대 때 그러면 제일 그 중에서 나이 많은 할머니인데 혼자 사는 할머니가 있어요. 과부 같은 사람들. 그 사회적으로 제일 약자를 잡아서 마녀라는 걸 해가지고 그렇게 사람들 본 앞에서 하는 거예요. 쟤 때문에 그렇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옛날 그게 중세시대 때 생각이라. 근데 그게 지금도 아직도 있어요. 부동산과 돈 버는 사람들 때문에
뭐 사회적으로 안 좋은 이런 여론이 있고 그게 아니라고요. 그 사회적 경제 현상을 이용한 사람이지, 그쵸? 그 사람이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땅값을 올리고 그런 게 아니라 땅값 올린 거는 동계올림픽 개최가 올린 거지 그 사람이 올린 게 아니잖아요. 잘 보세요. 원인이 동계올림픽 개최가 원인이죠. 개최 안 하면 괜찮잖아요. 개최해가지고 그런 문제 생긴 거 아닙니까? 세종시도 왜 옮겨요? 안 옮기면 좋잖아요. 안 옮기면 투기 안 생기죠. 조용히 농사 짓고 사는 거예요. 근데 옮기면 되잖아요. 그럼 그 정책 결정한 사람이 투기꾼이라고요. 정책 결정한 사람이 투기꾼이죠. 제주도에 공항 왜 만들어? 그냥 공항 쓰지. 그냥 불편하도 그냥 쓰면 되지. 오래 기다렸다 공항 들어가면 되지. 근데 불편하니까 공항을 만든 거잖아요. 어쩔 수 없이 공항을 만들었으니까 투기적 거래가 어쩔 수 없이 생긴 거라고요. 개발이 되니까. 그럼 어쩔 수 없는 현상을 투기꾼 때문에 이렇게 생긴 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투기꾼 때문에 그렇다고 하잖아요. 그거를 그러면 땅값을 투기꾼들이 들어가서 거래를 안 하면, 그래 누구는 그 이익을 먹겠죠. 누군가는 먹을 거 아니에요. 땅값이 올라가니까. 땅값이 이게 평당 10만 원 된 게 100만 원 올라가면 차익은 누군가 먹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중간에 이렇게 먹은 사람이 투기하시는 분이라고 소위 매도당하는 거라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잘 보시면서 뭐 다들 아시겠지만 제 성향을 그런 거 가지고 얘기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후 개발에 허가가 있고 토지거래 규제라는 게 있어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가서,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광역도시계획부터 한번 좀 보죠. 광역도시계획. 이제 271호 오세요. 이제 공부하는 방법을 이제 하나씩 한번 좀 보겠습니다. 2절에 광역도시계획. 자, 나중에 우리가 이제 그 체계도 할 때 이렇게 나올 건데, 자, 광역도시계획은 우리 지난 시간에 제가 뭐였어요? 광역 넓은 지역에 대해서 만드는 계획이죠. 제목이 넓은 지역에 대해서 만드는 계획이 광역도시계획이에요. 그래서 광역도시계획은 이렇게 물어봐요, 시험 문제에서. 자, 광역도시계획은 어떤 성격이냐? 광역도시계획은 어떤 계획이냐? 일단 정체를 가르쳐주라는. 광역도시계획이 뭐냐? 근데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장소가 있어요. 광역을 수립하는, 이 수립 대상적이라고 그래요. 자, 우리 처음에 광역도시계획은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 방향입니까? 이게 이제 구체적으로 토지 소유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계획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인데, 이게 광역계획권이라는 거를 정해서 그 안으로 들어가서 광역계획권에 대한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합니다.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 광역계획권은 2개 이상 도시가 묶여 있는 거예요. 2개 이상 도시가 묶여 있습니까? 이렇게 있을 때 우리가 광역계획권이란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 서울시 광역계획권도 있고 청주청원도 있었다고 그랬었죠. 그 얘기가 다시 한번 기억을 되살리셔서, 그래서 광역계획권이라는 걸 정하고 거기다가 장기적으로 방향 제시하는 계획을 만들어주면 그게 이제 광역도시계획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이따가 이 도시기본계획 할 때는 각자 도시 안에서, 이거는 2개 이상 도시를 묶어서 광역을 정하고, 이거는 각자 도시 안에서 만드는 계획이니까 서열상 얘가 더 높아야 된다고요. 더 넓은 지역에 대해서 만드는 계획이니까. 그러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 그럼 이거 보세요. 광역계획권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고, 그리고 수립하는 장소가 광역계획권이라는 건 따로 지정을 해야 됩니까? 네, 광역계획권을 별도로 지정을 해야 된다. 광역계획권을 따로 지정을 해야 된다. 그게 한번 보니까 거기 이제 272회 거기 네모 2번 보시면, 자, 광역계획권의 지정, 그게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대상지역이니까. 보면 국토부 장관 도지사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시험에 이걸 물어봤어요. 올해 시험에 이제 그 26회 시험에 1번 문제가 이거였었어요. 여기 광역시장님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광역계획권은 국토부 장관 도지사가 지정한다, 이렇게 지정한다 묻는 거예요. 거기 광역시장님은 정하면 안 된다고요. 근데 광역계획권이니까 광자로 시작하니까 같은 건 줄 알고 광역시장님이 광역계획권을 정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시험 문제를 낸 거예요, 올해. 그게 올해 답이 2번이었다고요. 국토부 장관 도지사가 2개 이상 특별시, 광역시, 자치도, 시군의 기능의 상호 연계. 자, 기능의 상호 연계도 이렇게 줄 쳐줘요. 이게 목적이에요, 목적. 2개 이상 도시의 기능을 연계해서 개발하고 환경을 보전하고 광역서를 체계적 정비. 근데 중요한 건 기능 연계를 위해서. 자, 다음 구분에 따라 광역계획권을 정할 수 있습니까? 네, 다음 구분에 따라 광역계획권을 정할 수 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 양가로 1번하고 양가로 2번 있어요.
양가로 1번이 서울시 광역계획권이고 양가로 2번은 청주청원이라고 이렇게 인식을 하면서 읽으셔야 됩니다. 자, 거기 양가로 1번이 좀 어떤 경우예요? 광역계획권이 2개 이상 특별시, 광역시, 자치자치도, 그 다음에 또는 도 이런 데 걸쳐 있습니까? 네. 그게 어디냐면 2개 이상 특별시, 광역시 아니면 뭐 자치자치도, 도에 걸쳐 있는 경우가 서울시와 경기도 걸쳐 있을 때, 서울시와 경기도 걸쳐 있는 데가 딱 이런 케이스라고 보셔야 된다고. 제가 지난 시간에 우리 서울시 광역계획권은 이렇게 서울특별시가 이렇게 있으면 서울특별시에 우리 행정구역을 넘으면 경기도잖아요. 그래서 경기도는 도시가 아니고 경기도 안에 성남시가 도시예요. 성남시, 뭐 경기도 하남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구리시, 이쪽에 뭐 남양주시 이렇게 가 이쪽에 의정부시도 있고 경기도 양주시라는 데가 있어요. 양주시. 제가 양주 시민이에요. 제가 양주시에 살아요. 여기 탤런트 이면식 씨 사지 않습니까? 여기 임채무 씨가 여기서 놀이공원을 하고 있는데 가보면 그 사진도 찍어주고 막 그래요. 놀이공원 조그맣니다. 이렇게. 옛날에 런닝맨도 한번 찍고 그랬었어요. 거기서. 여기 장흥유원지 가보면 임채무 씨가 거기서 이렇게 막 노래도 부르고 막 그래요. 이렇게 와가지고 막 한숨 쉬고 있어요. 장사 안 돼가지고. 가면 임채무 볼 수 있습니다. 촬영 없는 날은 가시면 거기 한상 앉아있어요. 장흥유원지 가보면 거기가 일이 뭐더라? 무슨 랜드인데? 여기 보면 옛날에 이 양주가 되게 넓었는데 지금 이렇게 다 의정부로 쪼개지고 이랬었죠. 옛날에 조선시대 때 보면 양주 목사 그러잖아요. 그 서울시 바로 위에 인데인데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고양시 같은 데가 있고 이 부천시 이렇게 있는데 이런 적들이 이렇게 묶여 있어요. 근데 이제 도시 개수가 카운트를 해보면 29개가 묶여 있습니다. 근데 29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묶여 있는 그 영역이 서울시와 이거 경기도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거기에 딱 들어간다고. 2개 이상 특별시, 광역시, 자치자치도, 시, 그 다음에 또는 도잖아요, 도. 그러니까 이게 거기서 2개 이상, 서울특별시나 뭐 경기도든, 아니면 대전광역시하고 충청남도든 이렇게. 2개 이상의 시도가 묶여 있으니까 이 경우는 서울시와 경기도보다 높은 국토부 장관님이 광역계획권을 정하는 케이스죠. 네. 그리고 옆에 보시면 청주청원 같은데, 이제 밑에는 양가로 2번. 광역계획권이 도 관할구에 있다. 충청북도 안에서. 자, 지금은 이제 통합됐지만, 우리 과거에는 청주하고 청원이 별도였었죠, 도시가. 청주시하고 청원군, 이렇게 묶여 있다고, 이렇게. 과거에는 청주 청원이 따로따로 구조했을 때는 이 부분이 이렇게 묶여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도 아까 이거는 29개가 묶여 있었고 지금은 2개 묶여 있습니까? 그래도 광역계획권이 되는 거예요. 2개 이상 도시만 묶여 있으면 되므로. 근데 이거는 청주청광역계획권은 충청북도 안에 있는 도시가 묶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 케이스랑 다르다고요. 이 케이스는 아까 우리 이 행정청 이쪽에서 서열상 보면 이거는 지금 서울특별시하고 경기도 지역이 묶인 거죠. 경기도 안에 도시도 묶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울특별시와 경기도보다 높은 장관님이 광역계획권을 정하고 상급자가 즉 위에는 충청북도 아래 청주시하고 청원군이 묶여 있습니까? 근데 이거를 위에 장관까지 올라가면 안 된다고요. 2칸 올라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군이 묶여 있을 때는 도지사님이 광역계획권을 정함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정하는 광역계획밖에 우리나라에 없어요. 이게 이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저 광역시장님이나 서울특별시장님은 광역계획권 지정권자가 아니라고요. 그럼 광역계획권 이렇게 장관님이 정하는 케이스도 있고 지금 같은 경우는 충청북 도지사 같은 도지사가 광역계획권을 지정을 했습니다. 그럼 지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로 넘어가셔야 돼요? 세 번째가 수립 대상 지역 이렇게. 이제 수립권자죠, 수립권자. 광역도시계획에 수립권자가 있습니까? 넘어가셔야 돼요, 이렇게. 자, 이 공부를 할 때 이 공부 순서예요, 순서. 저 따라서 그대로 오셔야 돼요. 처음에 광역도시계획은 무슨 계획이냐? 광역계획권의 발전 방향이다. 그러면 광역계획권을 별도로 지정을 해 주셔야 된다고요. 국토부 장관님이 정하는 경우도 있고, 사례가. 그다음에 청주청원 같이 도지사님이 정하는 사례가 있으면, 광역계획권을 정했으면, 그 다음에 이제 계획의 수립권자. 이 안으로 들어가서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거죠. 계획 수립해야 되는 거죠. 근데 계획 수립은 공동 수립이에요. 계획 수립은 공동,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 지정권자랑 다르다고요. 국토부 장관님이 서울시 광역계획권을 정했는데 계획 수립은 거기 보면 그 수립권자에서 이제 272회 그 수립권자에서 국토부 장관 시도나 시장 군수님이 다음 구분에 따라 수립을 해야 됩니까? 근데 다음 구분이 밑으로 내려가시면 양가로 1번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 관할구역
자,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 안에 있대요. 그 양가를 1번에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 안에 있다, 이렇게.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청주청원이에요? 같은 도. 지금 광역계획권이, 아까 우리 청주청원 같은 광역계획권은 충청북도 안에 있죠, 지금. 영역이. 그러니까 여기 딱 이게 바로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 안에 있는 이 청주청원이므로 이때는 청주시장하고 청원군수 공동수립입니까? 이렇게 공동수립 봐야 되는 거죠. 공동수립. 두 번째, 광역계획권이 2개 이상의 시도. 자, 이 시도가 어디예요? 시도. 자, 도지사협회에 있는 시장님은 서울특별시, 광역시, 세종자치 얘기하는 거야. 여기 도지사 같은 분들. 제주도지사 포함해가지고. 그럼 2개 이상 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가 이게 지금 어떤 쪽을 얘기하는 거야? 서울시와 경기도 얘기하든지 아니면 이게 뭐 대전시면 대전시하고 충청남도 뭐 공주 이런 데가 묶여 있는데 금산 같은 데가 그런 것처럼 봐야 돼서 이 경우가 서울시입니까? 서울시 광역계획권이죠. 네, 같은 도 안에 내가 청주청원이고 광역계획권이 2개 이상 시도에 걸쳐 있는 케이스면 이 경우가 바로 서울시 광역계획권일 때는 서울시하고 경기도지사 어떻게 수립하는 거예요? 공동 수립해야 되는 거죠. 시장군수 공동, 시도의사 공동입니까? 네, 여기까지만 기본적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장 핵심은 광역계획권은 장관님이나 도지사님이 정하는 거죠. 네, 이 해당되는 영역보다 상급자, 해당되는 영역보다 상급자가 정하시는데 계획수립은 이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시장군수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공동, 네, 이거는 이제 시도지사님이 공동이 안 되는 거예요. 공동. 이거는 여기 시장님하고 성남시장님이 공동으로 하신다고 안 돼요. 그럼 도시가 29개 시장이 가서 공동으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공동으로 되겠습니까? 이거 말이 안 돼요. 이거는 시도니까 시도지사 공동 이렇게. 그러면 광역계획권의 지정은 상급자가 하는 거죠. 광역계획권은 서울시와 경기도를 묶을 때는 상급자, 장관, 청주청원의 상급자인 도지사님이 하는데 계획 수립은 어떻게 수립한다? 예, 같이 공동 수립. 그래서 이제 나중에 외우실 때 광동 수립 이렇게 외우시는 거예요. 광동 수립. 표현처럼 광역도시계획 수립은 어떻게 한다? 공동. 이 공동 수립하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여기서 양가로 3번하고 4번은 뭐예요? 그거 한번 볼까요? 양가로 3, 4번은 광역계획권을 정하고 나면 3년 지날 때까지 좀 전에 아까 시장군수가 공동으로 수립해서 승인신청이라는 걸 딱 넣으셔야 돼요. 그 시장군수가 광역을 공동으로 수립하면 승인신청이라는 걸 넣습니까? 아니 이게 공동으로 수립을 해서 승인까지 받아야 되는 것 같은데 오른쪽 잠깐 그림 좀 볼까요? 자, 광역도시계획은 수립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거의 오른쪽 그림에 그 회색에 그 네모가 쭉 내려가는데 세 번째 칸이 수립이죠. 그 수립을 했으면 이거 승인 신청이라는 걸 해가지고 상급자한테 승인을 받아야 된대요. 그래야지 계획이 확정되는 것 같아요. 행정 절차가. 그럼 거기서 오른쪽에 수립에 시장군수가 공동 수립하면 자기 상급자인 도지사에게 승인 신청. 그리고 시도지사가 공동을 했을 때는 시도지사 위에 상급자가 국토부 장관님이 있는 겁니까? 네. 왜 그 사람이 있을까 생각하지만 그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상급자잖아요, 지금. 그러면 그 상급자, 그런 얘기 하시면 또 멍해지는 거예요. 멍해지면 이제 국법공부 소질이 없는 거예요. 관청이 상급자가 누군지를 빨리빨리 아셔야 돼요. 네? 원투적으로 그걸 못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상급자가 누군지 모르겠대요. 그 남자분들은 군대에 갔다 오니까 그런 계급 개념을 아는데, 여자분들은 뭐 계급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남편하고 맨날 그런 거밖에 없으니까, 그죠? 대등 관계지 않습니까? 오히려 밑에 관계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 여성 동지 여러분들이 그런 계급 관계 개념이 없어가지고,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이거를 잘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왜 그게 되는지를. 그 왜라는 게 왜 있어요? 그냥 정해져 있는 거 규칙인데. 그럼 자꾸 외우게 되고, 왜 그러냐고 물어보면 제가 할 말이 없잖아요. 정부조직법에 이렇게 돼 있어요. 정부조직법에. 지방자치법에 돼 있으니까 국토부 장관 밑에 특광도의사가 있고 그 밑에 시장군수 구청장이 있는 거라고요. 조직이. 근데 문제는 좀 전에 여기서 광역계획권이 정해지고 나면 여기 시장군수가 있어요. 시장군수가 공동으로 수립해서 도지사한테 승인을 넣어야 되는데 이게 보세요. 광역계획권 정해지고 나서 3년이 지날 때까지 시장군수가 승인 신청이라는 걸 지금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다. 그럼 도지사가 이제 기다리는데 승인 신청이 안 올라온다고요. 그러면 늘 둘 다 빠져라. 내가 직접 하겠다.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3년 지날 때까지
국가계획 관련되거나 아니면 상견례 할 때까지 보면 시도지사가, 자,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수립해서 이건 누가 승인 승부셔야 돼요? 네, 일단 국토부 장관한테 승인청을 넣어야 되는데 이때도 승인청이 없으면 승인권자인 국토부 장관님이 직접 수립하는 경우도 있다. 예외적 케이스로 이렇게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요거는 별로 중요한 건 아니니까 요거 공동 수립만 잘 알아주시면 돼요. 자, 마지막으로 이 절차 간단하게 보고 잠깐 우리 쉬겠습니다. 절차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자, 우리 광역도시계획 이 절차는 자세하게 얘기하면 부작용이 생기니까 제가 1월 달에 자세하게 얘기할 겁니다. 절차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외우셔야 돼요. 수립이란 말을 먼저 이렇게 쓰고 한 칸 떼고 뭐예요? 승인입니다. 이렇게 수립을 해서 승인까지 받아야지만 확정된다. 그래서 중간에 수립 승인 쓰고 중간에 한 칸 띄셔야 돼요. 여기 협심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중간에 의협심 들어가는 거예요. 의협심. 자, 수립 승인 쓰고 의협심 쓰고 그 다음에 기공 맨 위에 맨 밑에 기공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기본 순서를 잡는 거야. 수립 승인 의협심 강한 사람이 아침에 기공체조를 많이 한 사람이다. 이렇게 기공체조 하는 사람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수립을 할 때 제일 먼저 기초조사라는 걸 하라는 거예요. 광역계획권에 가서 그 지역의 인구, 경제, 사회가 어떤지를 조사를 하라는 거예요. 수립권자가. 그럼 기초조사하고 나서 의견 청취라는 게 필요합니까? 그렇죠? 옆에 보시면 이제 공청회라는 걸 개최해서 주민이나 전문가, 주민 전문가 의견을 들어야 된다. 자, 우리 광역도시계획은 주민들의 권리 행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줘야 안 줘요? 안 주더라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준다. 간접적으로 영향 행사하기 때문에 그 주민의견 공청회라는 그런 회의 같은 걸 해가지고 주민의견을 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 보면 시도하고 시군 의회라는 게 있습니까? 주민의견 청취 밑에, 공청회 밑에 시도, 시군 의회에다가 지방의회라고 써요. 지방의회. 지방의회 쪽 의견을 또 들으셔야 되는 거야. 주민들의 대표, 주민들이 뽑은 지역 일꾼인 지방의회, 그분들의 의견까지 들어서, 지금 이제 기초조사하고, 주민의견 듣고, 지방의견까지 들었습니까? 네, 그런 다음에 이런 기초조사 내용하고 의견청 내용을 첨부해서 최종 수립안을 만들어, 수립안이라는 거예요. 아직 확정된 게 아니라고요. 그럼 수립안을 상급자한테 뭘 받으셔야 돼요? 승인, 신청. 그럼 아까 우리 이제 여기서 승인권자가 도지사가 승인할 때도 있고 장관님이 승인할 때 있습니까?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도지사님이 승인할 때나 장관님이 승인할 때는 독자적으로 승인하지 말고 다른 관청하고 업무 협의회나 이런 게 있습니까? 협의 있어요? 예, 다른 관청하고 또 업무 협의해야죠. 국토부 장관님은 국방부 장관하고 협의 이런 거 해야 된다고요. 같은 장관들하고. 또 도지사님도 자기랑 같이 일하시는 동료 행정청들이랑 협의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공법에서는 심의라는 게 많이 나오죠. 심의가 이제 도시계획위원회, 그 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위원회 이제 전문가들 모여가지고 최종 회의를 해서 광역도시계획의 확정을 결정하는 거예요. 심의 통과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날 도지사님이나 국토부 장관 이름으로 승인이 딱 나오는 거예요, 승인. 자, 승인하고 나면 이제 이걸 외부로 알리는 작업이 공고예요, 공고. 외부로 알린다. 자, 계획을 발표한다, 공고. 그 다음에 관심 있는 주민들 와서 보시오, 열람이라는 게 있습니다, 열람. 한번 그냥 가볍게 보세요. 수립 승인, 의협심, 기공,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자, 일단 잠깐 쉬었다가, 자, 요 내용 지우지 마세요. 그대로 두세요. 제가 요거에다 다 추가할 사항이 있으니까, 잠깐 쉬었다 가겠습니다.